안녕하세요. 빛날지의 채널의 김은숙입니다. 76세의 노인의학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30년간 간병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들을 지켜본 의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지켜본 바로는 갑작스러운 죽음이란 사실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1년 전부터, 아니 때로는 2년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놓쳤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5가지 위험 신호는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소중한 가족을 더 오래 곁에 둘 수 있을 거예요. 특히 3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8세 박 할머니였는데 가족들은 할머니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매일 산책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족들과 이야기해보니 할머니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릴 1번째 신호를 보내고 계셨더라고요. 그 1번째 신호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잠이 안 와서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대부분의 가족들은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1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박 할머니도 그랬어요. 평소에 밤 10시면 잠들어서 새벽 6시까지 푹 주무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왜 잠을 못 주세요? 물어보면 그냥 잠이 안 와 하셨죠.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기 시작한 1번째 신호였거든요. 잠을 못 이루는 것은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밤에 우리 몸은 낮에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의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박 할머니처럼 수면 패턴이 변한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큰 병을 얻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만약 평소와 다르게 잠이 안 온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특히 새벽 1~2시에 자꾸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수면 일지를 써보세요. 언제 잠들고 몇 시에 깨는지, 중간에 몇 번 깨는지 기록해보는 거예요. 만약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잠들거나 밤에 3번 이상 깬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서 잠이 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이것도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낮에 다리에 고였던 물이 밤에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소변량이 늘어나거든요. 2번째 위험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식욕의 변화입니다. 83세 최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소에
정말 잘 드시는 분이었어요. 오늘은 뭘 해줄까? 하면 뭐든지 다 좋다, 많이 해줘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안 고파 입맛이 없어 하시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여름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것도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최할아버지는 식욕이 떨어진 지 3개월 만에 몸무게가 7kg이나 빠지셨어요. 그리고 그 후 6개월 뒤에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셨죠. 몸무게가 빠지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기침할 힘도 없어져서 가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식욕 부진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나이 들면 원래 적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소보다 확연히 식사량이 줄었다면, 특히 좋아하시던 음식도 거부하신다면 위험한 신호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간 기능, 신장 기능, 그리고 염증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내시경도 고려해 보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도 식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양사와 상담해서 소량이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도와드리세요.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신호 혹시 주변 어르신들에게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 적은 없나요? 세 번째 신호는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데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79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던 분이에요. 빠른 걸음으로 30분은 거뜬히 걸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하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계속 걸음이 느려졌어요. 가족들이 아버지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네요 하니까 나이가 나이인데 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선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걸음이 확연히 느려져요. 또한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나 손의 기능도 떨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김 할아버지의 경우 걸음이 느려진 지 4개월 후에 갑자기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검사해보니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근육량도 정상 범위보다 30% 이상 부족한 상태였죠. 여러분, 걸음걸이를 체크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상시 걸어서 10분 거리를 15분 이상 걸려서 가게 된다면 주의하세요. 또는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쉬어야 한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예요. 특히 다리에 힘이 없어서 무릎이 아파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발견했을 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적절한 운동과 영양 공급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거든요. 김 할아버지도 재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20분 정도는 무리 없이 걸으실 수 있어요.
걸음걸이 변화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근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심장 기능 검사도 함께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혈액 검사에서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도 확인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거예요. 아프니까 쉬어야지 하고 누워만 계시면 더 빨리 나빠져요. 물론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해요. 네 번째 신호도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마음과 관련된 변화예요.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정서적 변화, 특히 무기력감과 의욕 저하입니다. 이것은 정말 놓치기 쉬운 신호예요. 왜냐하면 노인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81세 이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소에 정말 활발하신 분이었어요. 동네 부녀회 활동도 하시고 손자 손녀들 챙기는 것도 좋아하시고 TV 드라마도 빼놓지 않고 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귀찮아 뭐 하러 그런 일을 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기 시작했어요. 좋아하시던 드라마도 재미없어 하시면서 안 보시고 손자가 와도 할머니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요즘 우울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면서 뇌 기능도 함께 저하되는 신호였거든요.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더 빨리 쇠약해져요. 이 할머니의 경우 무기력감이 시작된 지 5개월 후에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못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8개월 후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셨죠.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감기도 쉽게 낫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보셨을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성격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소와 다른 정서적 변화는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증상들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예전에 좋아하던 일에 관심이 없어졌다.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다. 항상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많이 낸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자주 한다. 이런 변화가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일반 내과에서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변 가족들의 관심이에요. 그냥 두면 나아지겠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무엇이 힘드세요? 이런 질문을 자주 해보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도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해드린 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항우울제 복용과 함께 규칙적인 산책, 그리고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큰 도움이 되었죠.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다시 즐기고 계세요. 마음의 변화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 이제 5번째, 마지막 위험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 가장 많이 본 신호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바로 체온 조절 능력의 저하예요. 77세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소에 더위를 잘 타시는 분이었어요.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면 충분하셨고 겨울에도 내복 하나만 입으시면 따뜻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 가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춥다, 춥다 하시면서 두꺼운 옷을 계속 겹쳐 입으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버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요 해도 아니야,
너무 춥다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 하시면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달라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를 보고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더위 추위를 많이 타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체온 조절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체온을 항상 36.5도 내외로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뇌 기능 전체가 저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정 할아버지의 경우 체온 조절 이상이 나타난 지 6개월 후에 작은 감기에 걸리셨어요. 보통은 일주일이면 나을 감기가 3주가 넘어도 낫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하면서 입원하게 되셨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증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평소보다 훨씬 추워한다. 겨울에 옷을 너무 많이 껴입는다. 여름에 더위를 견디지 못한다. 손발이 항상 차갑다. 갑자기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 특히 손과 발의 온도 변화를 자주 확인해 보세요. 손을 잡아봤을 때 너무 차갑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이마나 목 부분에 손을 대어 보셔서 체온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평소보다 체온이 낮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 주세요. 겨울에는 20에서 22도, 여름에는 26에서 28도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옷차림도 체온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너무 두껍게 입어도 너무 얇게 입어도 안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체온 측정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은 체온을 재보시고 36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37.5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정 할아버지도 지금은 실내 온도 관리와 적절한 의복 조절,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세요. 물론 예전만큼 체온 조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족들의 세심한 관심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5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 패턴의 변화. 두 번째, 식욕의 변화. 세 번째, 걸음걸이의 변화. 네 번째, 정서적 변화와 무기력감. 다섯 번째, 체온 조절 능력의 저하. 이 5가지 중에서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특히 3개 이상의 신호가 나타난다면 더욱 시급합니다. 제가 30년간 지켜본 바로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미리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85세 문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서 4가지가 모두 나타났어요. 잠도 못 이루고 식욕도 없고 걸음도 느려지고 우울해하시기까지 했거든요. 가족들이 정말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체계적인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면제와 항우울제로 잠과 기분을 안정시키고 영양 상담을 통해서 식욕을 회복했어요. 물리치료를 통해서 근력도 향상시키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렸죠. 지금은 82세인데도 혼자서 시장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나이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해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는 기본이에요. 특히 65세 이상이시라면 인지기능 검사와 우울증 검사도 함께 받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 관리예요.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특히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걷기만 해도 충분하니까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예요. 혼자 계시지 말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시고 대화하세요. 외로움과 고립감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네 번째는 정신건강 관리예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아직 할 일이 많다, 내일이 기대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가족들을 위한 조언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의 변화를 관찰할 때 이런 점들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첫째,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말씀을 하실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메모해 두시고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둘째, 어르신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요즘 피곤해, 밤에 잠이 안 와, 무릎이 아파,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아픈 데가 없는데 뭐 하러 병원에 가냐 하시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도록 설득해 보세요. 넷째, 혼자 계시지 않도록 자주 안부를 물어보세요. 전화라도 자주 드리시고 가능하면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병원 연락처,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 알레르기나 기존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특히 독거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도 참고 계시다가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에 오시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조금만 일찍 왔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늦게 오셔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마시고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픈 것도 참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별거 아니야, 금방 나아질 거야 하시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죠. 하지만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여섯째,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세요.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의식을 잃으시거나 호흡 곤란을 겪으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거예요. 119에 신고하는 것은 기본이고 병원까지 가는 동안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곱째,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세요.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함께 도와드리는 거예요. 식사 메뉴를 함께 정하고 산책도 같이 하고 병원 가는 것도 함께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르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신호,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87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가 모두 나타났던 분이에요. 잠도 못 이루고 밥도 못 드시고 걷기도 힘들어 하시고 우울해하시고 추위도 많이 타셨어요. 가족들은 이제 정말 위험한가 보다 하며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체계적인 치료와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할아버지 본인의 의지로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89세가 되셨는데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손자들과 함께 화투도 치시고 맛있는 음식도 잘 드세요.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이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도 놀라워요. 적절한 관리와 치료,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 패턴의 변화,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경우. 두 번째, 식욕의 변화, 평소보다 식사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세 번째, 걸음걸이의 변화, 걸음이 느려지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네 번째, 정서적 변화, 무기력감, 우울감, 의욕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 다섯 번째, 체온 조절 능력 저하, 평소보다 춥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경우. 이런 신호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가족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저로서는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어르신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의 건강과 지혜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빛날지의 채널의 김은숙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